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안색이 진짜 제가 보기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진짜 저러다가 사람 그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 측의 입장이 이재명을 진짜 절벽 끝까지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화영의 입장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화영 씨가 입장을 번복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화영이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이재명의 측근들이 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속속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일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가 대북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등을 돌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죠.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직접 뇌물죄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게 이제 무슨 소리냐? 원래 이제 그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이화영이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3자 뇌물죄, 성남FC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를 검찰이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이화영이가 뭐라고 또 진술한 겁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간접적으로만 개입했던 것이 아니라 방북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사실과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낼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보고를 받고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이런 어떤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진상으로부터도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라는 식의 얘기까지 들어서 진행하게 된 거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알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까지도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 직접적인 뇌물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안색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 이후로부터 이재명 측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주철원이랑 김승원 두 사람이 이화영한테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저건 이제 녹음이 되지 않고 교도관 같은 경우도 녹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식의 접견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좀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화영에 대해서 그것까지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딱 저렇게 신청이 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이화영한테 했는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딱 저렇게 접견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화영이 이렇게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재명한테 방북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요청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납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석했던 김성태한테 그냥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뿐인 것이지, 무슨 지금 북한의 그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5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라는 등, 그거 좀 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등, 그 다음에 이재명이 방북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좀 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등,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그때 이제 2019년도 필리핀에 갔었을 때 김성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야, 이재명이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까지 검찰이 공개해왔던 이화영이가 검찰 조사에서 했다라는 얘기와는 분명히 지금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재명은 신났습니다. 이화영이 저렇게 입장을 바꿔주니까 이것 봐봐라, 검찰이 팔리지도 않는 소설을 팔고 있었던 게 맞는 거 아니냐, 모든 것들이 소설에 불과했던 것이냐, 굉장히 지금 기세등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로 이화영이가 진심으로 이재명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말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여왔던 것이고, 이화영이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A라고 얘기했던 걸 검찰이 B라고 얘기했던 것일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다 밝혀질 내용인데 이화영이가 A라고 얘기했던 거를 과장하고 부풀려가지고 B로 얘기한다는 건 정신병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개딸들이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고, 실제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꾸게 됐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제일 처음 이화영 측에서 입장을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며칠 사이에 이재명 측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이게 누군지는 지금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화영 측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장소 변경 접견 신청했던 거 그거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화영 측을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는데 용인에 이제 이화영의 자택이 있는 곳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서 A 의원이 이화영 측에게 당이 최대한 돕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나온 직후 이화영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탄원서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최측근이 이화영 측을 만나고 난 뒤에 이화영 부인의 탄원서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냐? 탄원서가 공개한 이날 그리고 바로 그날 이제 뭐가 됐던 거예요? 이화영과 면회까지도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면회가 이루어진 다음 날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부인하는 옥중 편지까지도 발송이 되고 그거를 이제 오늘 민주당에 공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뭔가 이화영 씨의 부인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화영 측을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당이 돕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당이 돕겠다라는 얘기만 했을지 그게 제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 부인의 그 탄원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기소를 위해서 남편을 구속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때 이제 제가 판단했던 게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탄원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힘든 것은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내로서 지금 어떤 순간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힘든 것이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 뭐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되어 있다. 이화영이 구속이 되어 있다. 이화영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검찰이 김성태 회장의 증언으로 이재명한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게 어느 것보다 힘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보든지 간에 마치 가이드를 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표현들 검찰이 뭐 어떻게 했다라는 등 김성태가 어떻게 했다라는 방북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했다라는 등 이거는 일반 사람이 쓰기에는 좀 힘든 표현이고 힘든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화영 측을 만난 직후에 탄원서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만났을 때 탄원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을 것 같다라는 제가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이 아내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죠. 왜냐? 잘 견뎌내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지금 그 탄원서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남편이 뭐 검찰로부터 뭐 어떻게 뭘 받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막 압박을 받고 있고 막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다라고 아내가 본인 스스로가 탄원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뚱딴지같이 뭐라고 탄원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재명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앞에 얘기랑 아까 이제 겹쳐봤었을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탄원서가 언제 공개가 됐다고요? 이미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재명의 최측근이 이화영 측을 만났고 그 다음에 탄원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양심을 저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재명의 측에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잘 견뎌내야 될 텐데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원서에서 이제 분명히 그 아내분은 이화영이가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과연 검찰로부터 압박을 느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주변에 있는 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내 입장에서 그런 식의 맥락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남편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화영 씨가 저렇게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가까운 얘기인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측과 만나고 그리고 이화영의 부인과 뭔가 접촉을 했었을 때
그런 식의 맥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뭔가 반협박성 느낌을 아내가 느꼈고 그리고 그거를 이화영 씨한테까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화영 씨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재명은 이화영 씨를 그리고 가족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검찰과 국가만이 이화영 씨를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